최재찬 교수님 엄청 유명하시죠.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그 백그라운드 자체는 우리 교육에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서울대 나오시고 뭐 펜실베니아 가서 석사 받으시고 하버드에 가셔서 박사 받으시고 박사 끝나서 거기서 전임 강사 하시고 미시간으로 조교수로 가셨다가 2년 만에 서울대 교수님으로 가셨고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게 트랙이 정말 이렇게 탁탁탁인데 내가 시간을 좀 계산해봤어요. 이분은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사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11년? 네네네. 하셨다고 네.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펜실베니아 그 주립대에 처음 갔잖아요. 거기서 2년, 3년을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 석박사로 가셨던 것 같거든요. 석사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학에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거기서 석사를 받고 대학을 한번 옮겼거든요. 그 옮기면서 가서 저희 남편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되게 오랜 시간 받게 돼요. 8년. 근데 이분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고생하셨겠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 또 보니까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도 아니고 아버님이 이렇게 군인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하셨는데 동물 생태학자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데 돌아와서는 뭐랄까 통섭의 화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다 아시죠? 뭐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를 서로 융합해서 우리 사회가 뭐 해야 된다. 또 알고 계신 거 이외에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그 통섭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강의했던 데를 직접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직접 뵀는데 오셨어요? 조언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전에도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 듣다가 이분 뭐지? 라는 이제 딱 캐치가 됐는데 책을 과학자지만 또 책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읽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강의 중에 서울대 그 졸업식 학위식일 때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정도를 너희들이 이제 서울대라는 가장 높은 그런 권력을 잡았으니 여러 가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너희들이 정도를 걷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러면서 되게 훈수를 두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꼰대 같은데. 아니, 근데 서울대를 가장 권위 있게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도 요즘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데 역시 자기 프라이드가 뿜뿜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딱 다른 생각이 거기에서도 이제 생물학을 가리키는데 여러 그런 과학 계열의 애들의 생물학 애들은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의대생들은 와가지고 그냥 학점만 따면 자기들은 전공하니까 엄청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인데도 8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서로 베낀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평생을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나한테 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인정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애플 주겠다 해가지고 그 8명이 케이스가 있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권위가 있죠. 카리스마가 있죠. 노장에 이게 있죠.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또 직접 뵀을 때는 그렇게 나이 들어서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위트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계속 빵빵 강연장에서 계속 빵빵 터지는 거야. 막 웃으면서. 언제 봤죠? 작년 아니야. 올해 5월 6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키도 크시고 나는 키가 엄청 작고 왜소한 줄 알았어요. 그래 화면으로 볼 때 그래요. 되게 마르고 근데 키가 커. 그래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그렇군요. 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싸움. 우리 진짜 계속 싸웠던 걸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자, 오늘 한번 이거 얘기해 볼까요? 우선 속론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니까 각자 어떤 느낌들이나 인상적인 부분이나 이거는 나한테 참 매칭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나눌거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론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자.
보통 백분 토론이나 백지연의 끝장 토론 같은 것이 토론이다라고 인식됩니다. 젊은 정치인 이 모 씨가 토론을 잘한다고들 말하는데 그것을 보는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남에게 면박을 주고 윽박질러 나의 의견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내가 이기는 길인 것 같은데 이 책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 방송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백분 토론 같은 걸 보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저도 보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하브루타가 떠오르는데요. 남의 생각을 듣고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려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은 듣는 훈련이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구, 지인 등 먼 사람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들어지는데 가까우면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나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니 문제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문화에는 아이가 설득될 때까지 엄마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시끄럽고 엄마 말대로 해. 라고 하는 게 보통이죠. 우리 교육에는 숙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개인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 자체가 아주 동양적입니다. 동양은 집단주의, 서양은 개인주의입니다. 서양의 드라마를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내 생각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하면 상대가 그래? 그럼 그런 부분은 내가 고칠게. 쿨하게 사과하더라고요.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시대의 교육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따져서 말을 하면 말대꾸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유교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 아이들이 A+를 받는 방법은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녹음해서 시험에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인생에서 당신은 성공적인 숙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자. 남편이랑 6개월 연애하고 결혼하니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결혼 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저와 의견이 다르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늘 나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방식이 싫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면 남편은 항상 혼자 동굴에 들어갔어요. 나는 끝장 토론식으로 그 동굴에서 나오게 만들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에게 시간을 주고 저도 끝장 토론하려는 것을 참습니다. 남편과 저도 딸 아이에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서적 불안과 마음의 병도 얻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점점 푸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욕심을 가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그게 너무나 잘못했다, 망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 져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나고 보니 그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기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들으며 져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내가 아이들을 키우며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감정 상하는 말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그 모임에서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동네 청소를 가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어릴 적 기억에 그랬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 날 아침이 30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너무 힘들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로 내뱉지 않는 것도 좋은 결론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참았다는 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각서 같은 것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기보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선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갈등의 문제들에서 당신이 숙론의 주체자로 초대된다면 당신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 요즘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서 동성애 코드를 너무 넣는 것 같아요.
아래 세대들은 이런 것에 관대한 것 같은데 내가 꼰대인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가 너무 과장되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지하철 벽화들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림이 많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장소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듣는 프로그램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대세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고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거북했습니다. 남편이 뉴헤이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이곳이 최초로 동성애 인정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퀴어 같은 것도 기쁘게, 과장되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해가지 않을 문화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주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고 그런 동성애에 대해 읽고 발표하도록 학교에서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숙론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우리부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답답하지만 이렇게 배운 우리부터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